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에 살짝 걸려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제가 일단 PV하고 PVC 관련된 내용하고 스케줄링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PV하고 PVC 위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더 실습을 더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요. 네, 쿠버네티스의 PV하고 PVC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고 제가 진행했던 실습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어,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자, 들어보시고 많은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에서 퍼시스턴스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추구하는 애자일리티나 사일런스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경량화인데 이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컨테이너가 내부에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형태로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확장을 하는데 많은 제약 사항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스토리지를 볼륨 마운트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PV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에 위치시키는 파일은 이제 대체로 대용량 파일 데이터나 변경되지 않는 정적 파일 등의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이제 웹, 와스, DB 등의 로그를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래는 이제 PV 관련된 이제 야물 생성 파일을 이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persistent 볼륨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빨간색은 아니고요. 이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주요 옵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스펙에 캐퍼시티 그리고 스토리지들 이렇게 이제 용량을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펙에 억세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억세스 모드가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YAML 파일 샘플에는 리드 라이트 네임이라는 옵션으로 샘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설정 가능한 옵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 라이트 원스, 리드 온리 매니, 리드 라이트 매니 세 가지고요. 각각 이제 하나의 노드가 볼륨을 리드 라이트 가능하도록 마운트 하는 게 이제 RW고 여러 개의 노드가 리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마운트하는 것이 ROX 그리고 여러 개의 노드가 리드 라이트 다 가능하도록 마운트하는 게 RW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 YAML 파일에 이 억세스 모드스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해당 옵션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이제 어태치하는 형태로 스토리지를 마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실습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샘플 YAML 파일에서는 이제 NFS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운트를 했는데 지정해서 마운트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지 볼륨을 마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스토리지를 마운트할 수 있는지 전체 가능한 리스트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AWS, EBS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지를 볼륨 마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저 디스크도 있고 당연히 주식 피켓도 가능하고 HDFS랑 많이 비교되는 클러스터 FS 같은 파일 시스템도 마운트가 가능하다라고 공식 인수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클러스터 FS를 마운트해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V와 이제 PVC 아키텍처인데요. PVC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 쿠베 클러스터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이제 파드가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퍼시스턴스 볼륨을 만들고,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어태치 NFS로 이제 어태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 이제 파일 스토리지의 서버 정보, IP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퍼시스턴스 볼륨 클라이언트라는 컨셉이 들어와서 이를 요청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아키텍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볼륨은 다양한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TDIR이라는 볼륨을 마운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파드 내부에서 컨테이너들이 공유하는 임시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노드에 두 개의 컨테이너를 같이 띄웠을 때 이 두 개의 컨테이너가 같이 공유를 하는 스토리지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다행스럽게도 실습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실습했던 양육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드는 하나의 파드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를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벤트 20.04 컨테이너를 이제 띄웠고요. 이벤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띄웠고, 하나는 이제 HTTPD 가장 latest 버전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양육 파일 구성을 하고, 실제로 이 양육 파일을 어플라이해서 파드를 이제 생성을 하면은 파드가 잘 생성됐고요. 생성된 파드에서 이렇게 약간 스크립트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떠있는 파드 중에 HTTP 좀 전에 띄었던 HTTP 레이티스트하고 이벤트 20.04가 이렇게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파드 중심으로 그 안에 떠있는 컨테이너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립트가 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또 실행을 해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dash 파드라고 만들었던 파드 안에 이벤트하고 HTTP가 이렇게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파드에 접속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커 프로세스를 확인한 다음에 컨테이너 아이디로 실제 배시로 이제 접속을 해서 실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공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면은, 일단 제가 미니쿠베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어서 먼저 미니쿠베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성된 컨테이너로 이렇게 파드로 접속을 했습니다. 지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스토리지로 설정되어 있는 해시 디렉토리에 가서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테스트를 했던 테스트 파일인데요. 테스트 보면은 npt 디렉토리가 실제 다른 컨테이너와 스토리지 볼륨 공유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접속해서 만들었던 파일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2 해시 아니군요. 테스트 2라는 애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도 다른 컨테이너에서 잘 되는지 한번 보이는지 테스트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접속을 해서
캐시 쪽에 가면은 네, 조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2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 방금 전에 에코로 썼던 내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참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empty 디렉토리는 이제 휘발성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하드가 내려가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공유할 파일을 위치시키는 데 사용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얘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마운트하는 위치를 동일하지 않게 설정을 양육 파일 설정할 때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를 띄웠고 HTTPD를 띄웠는데 우분투는 캐시 1 그리고 HTTPD는 캐시 2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mpty 디렉토리는 디폴트로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추가 설정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걸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실제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할당되는 메모리 리미트에 그 내용, 그 스토리지 볼륨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테스트를 해봤던 건 호스트 패스라는 방식인데요. 호스트 패스는 이제 호스트 OS의 스토리지 영역을 컨테이너에 이제 공유하기 위한 파드와 공유하기 위한 마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맥북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 맥북의 로컬 파일 시스템을 파드와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테스트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호스트 패스.yaml 파일 안에 하나의 파드를 만들면서 HTTP의 최신 버전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그 호스트 디렉토리라는 마운트 패스를 주고 이제 문서상에 찾아보니까 이 볼륨스라고 되어 있는 설정 아래쪽에 호스트 패스를 잡아주게 되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이 경로가 제 로컬 맥북에 패스가 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요 설정은 일단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사이트의 예제 내용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예요. 슬래시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상한 거는 이렇게 슬래시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제 맥북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해봤어요. 생성을 해봤는데 일단 파드가 생성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드가 생성이 잘 됐고 그 파드 안에 접속을 해서 실제 호스트 디렉토리에 마운트한 디렉토리 경로를 봐서 리스트를 확인해 봤더니 뭔가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의문사항인데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디렉토리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제 로컬 맥북 루트에서 파인드로 그때 만들었던 파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만들어지는지. 근데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고 설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설정 다시 했는데 실제로 이 경로를 바꿔봤어요. 이 경로를 바꿔봤는데 이 경로는 실제 제 맥북에 있는 경로고요. 이렇게 해서 파드를 생성을 했더니 생성하는 시점에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에서 이렇게 멈춰서 더 이상 생성되지 않더라고요. 파드가. 그래서 이제 디버깅을 해보기 위해서 파드의 상태를 좀 디스크라이브로 명령어를 찍어봤습니다. 명령어를 찍어봤더니 이 제일 아래쪽에 이런 메시지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저 스테이가 디렉토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찍히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 디렉토리인데 내 맥북에 있는 디렉토리인데 왜 생성이 안 될까 의문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다가 삽질을 계속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지를 일단 선언했습니다. 루스패스. 그러면 네, 잠깐만 여기서 네. 질문 다른 분들 혹시 왜 안 됐을까요? 다른 분들 혹시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채팅은 제가 올렸었는데요. 혹시 아, 다른 분들 혹시 왜 안 됐는지 이미 구별을 써서 그렇구나. 패스 설정은 맞죠? 패스는 맞죠? 근데 그 지금 보시는 곳이 이게 미니큐브잖아요. 그래서 미니큐브는 리눅스로 돼 있으니까 저 루트 계정이 있고 그 슬래시 루트라는 게 홈 디렉토리로 자동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큐브에 있는 슬래시 루트 계정이고 이 그 유저스의 테이는 그 미니큐브에 없으니까 이 디렉토리와 크리에이트를 변하면 거기에 이제 생성이 됐을 거예요. 미니큐브 안에.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노드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곳에 생성이 된 거죠, 디렉토리가. 네,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니큐브, 제가 미니큐브 가지고 실습 환경 구성에서 발생했던 문제였네요. 그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PVC,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패스트 말고 이제 PVC와 다른 네트워크 볼륨을 마운트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통 NFS로 붙일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로 붙일 수 있는 스토리지를 붙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걸로 실제 제가 스토리지를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거를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 설정은 이런 부분은 똑같고 문서상에 제가 확인했던 거에서 좀 이제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설정이 이제 PV를 생성하는 양 설정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설정이 PVC를 생성하는 설정인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 쪽에 네임을 줄 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PV의 이름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PVC의 셀렉터에서 매치 레이블 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름 설정을 저 위에서 설정한 얘랑 똑같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실제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YAML 파일을 실행을 했더니 PV하고 PVC는 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생성된 PV와 PVC 내용을 확인했을 때도 일단 생성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PVC를 디플로이먼트로 만들어서 한번 이제 띄워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를 띄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그 에러가 발생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이렇게 생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아마 최종 업데이트 되어 있는 양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크레이트 됐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파드의 상태를 확인하니까 크래시 룩 백업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YAML 파일에다가 좀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규먼트로 배시, PTY와 true, 그래서 이 추가된 내용이 중간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를 한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더는 못했고요. 실행이 생성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더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PV와 PVC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PV와 PVC가 총 4가지 이제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available, bound, released, fail 이렇게 4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vailable이 이제 생성, bound가 PVC에 PV가 bound이 되었을 때, 그리고 released가 PVC가 삭제됐을 때, 그리고 fail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삭제되거나
다시 활용되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이 리테인, 리사이클, 델리트 세 가지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볼륨을 이제 예를 들면 리테인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정책을 삭제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유지한다라고 하고요. 리사이클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 시에는 실제 데이터를 RM-F로 삭제한 다음에 재사용하는 그런 설정이고 델리트는 볼륨 사용이 끝나면은 아예 볼륨이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옵션이 잘 적용되는지 변경을 해봤고요. 처음에 여기 리테인으로 바꿨더니 처음 생성됐을 때 디폴트 값이 리테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이 없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로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패치도 됐다라는 옵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PV의 마운트 경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설정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설정을 쭉 해보고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설정 중에 PV를 생성하는 이 야물 파일의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MFS하고 서버 그리고 패스를 설정하는 이 부분을 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도 볼륨 마운트 정보 여기에 빨간색으로 설정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 해본 내용은 여기까지고 쿠버네티스에서 스케줄러 부분은 실제 실습은 진행은 하진 못했고 간단하게 스케줄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만 좀 했고요. 이 내용은 시간이 26분 정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는 이제 새롭게 파드가 생성됐을 때 이 파드를 어떤 노드에 생성을 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걸 결정할 때 고려를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을 할 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필터링 단계고 스코어링 단계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제공되는 이제 쿠베 스케줄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하는 노드의 어떤 특정 파드를 스케줄링을 하고 싶을 때는 매뉴얼하게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GPU가 원리적으로 있는 노드에 파드를 할당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원하는 노드에 할당을 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주로 확인했던 내용은 노드 네임 필드를 사용해서 레이블 설정을 하고 그 레이블 설정을 노드 셀렉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GPU 이렇게 레이블 설정을 하고 GPU가 true로 되어 있는 노드에 실제 할당될 수 있도록 양을 설정을 해서 특정을 원하는 노드에 파드를 할당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스터디했던 내용을 이 정도로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이게 아까 도커 미니 큐브라서 아까 그게 호스트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저 렌처 이거 써가지고 해봤는데 생성은 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호스트 패스가. 네, 안승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설정했던 슬래시 루트는 미니큐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니큐브의 루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이 파인드로 찾았을 때도 파일 하나 만들고 파인드로 제 맥북에서 찾으니까 안 찾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음에 다시 이제 백이도님께서 추가로 발표를 해주시죠. 네. 이거 공유를 꺼주셔야 되죠? 저는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예. 공유 될 텐데.
아, 저기 꺼야지만 되나?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료 잠깐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아, 됐다. 네.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도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스케줄러는 일단 큐블렛에 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노드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작업하는 거고요. 컨트롤러 플레인에 보면 이제 스케줄러 컨트롤러가 있고 얘가 이제 처리하는 게 이 역할을 합니다. 스케줄을 할 때는 일단 개별 및 집단 리소스 요구사항,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피니티, 안티 어피니티, 페인트 톨러레이션, 뭐 데이터의 지역성, 워크로드 간섭,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 동작 방식은 제일 처음에도 한번 이렇게 스케줄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파드를 생성하면 API 서버에 요청이 될 거고, 그다음에 API 서버는 etcd에 라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끝나겠죠. 그러면 스케줄러가 이 API 서버에 요청을 해서 현재 들어온 새로운 파드가 있냐 물어보고 파드 목록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러가 스케줄을 통해서 적정한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노드에 이제 쓰세요라고 바인드해서 주면 API 서버가 다시 이 정보를 etcd에 주고 그 다음에 큐블릿은 이제 API 서버에 요청해서 나 그 배포해야 될 파드 있어? 라고 하면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가서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런이라고 하겠지만 컨테이너 런타임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결국은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의 스테이터스를 다시 API 서버에 보내고 이 API 서버는 이 스테이터스를 etcd에 보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련의 정보들이 다 전부 etcd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번 스케줄러를 수행할 때 이제 참조가 되는 거로 저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드를 배치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 스코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프리디케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드 생성 요청을 할 때 어떤 조건에 맞게 나 여기 배치하고 싶어 라는 정보가 다 외어 조건에 해당하는 게 프리디케이트고, 이런 정보들을 주면 스케줄러가 해당하는 이제 항목들의 그 노드들을 쫙 취합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이제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은 다 걸러버리고 포함된 애들만 필터링해서 목록을 주고요. 보통 파드 그 단위로 스케줄 할 때는 파드라는 게 수행되고 있는 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드 개수도 되게 중요한데 노드 개수가 이렇게 뭐 1000개 이 정도로 넘어가면 스케줄링이 아주 느려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느려지면 얘네들의 그 피지블 노드 카운트를 조정하면 30%다 그러면 300개만 쫙 확인해서 매치시키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노드가 목록이 들어오면 이 들어온 목록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케줄러 요청이 들어오면 파드를 가져오고요. 파드를 가져와서 내가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정한 호스트가 있는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못하면 다시 여기 펜딩으로 걸리고요. 그 선택이 됐다 그러면 파드를 이제 배포해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바인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드에 이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맵 리듀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런 그 흐름을 보면 대충 어떻게 스케줄러가 올라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노드 셀렉터라는 애가 있고 노드 셀렉터는 노드의 레이블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배포하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뭐 DevOps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드 셀렉터를 선택해서 딱 특정 노드에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노드 셀렉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실전에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필요한 노드 항목에 뭐 고정돼서 들어갈 건데 GPU나 이런 거를 쓴다면 노드 셀렉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특정 GPU가 들어가 있는 노드만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드 셀렉터를 할 때는 일단 kubectl로 노드에다가 레이블을 주고요. 예를 들어 GPU 타입이 뭐 T200짜리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드를 작성할 때 여기 노드 셀렉터를 작성해 주고 여기 키 밸류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면 해당 노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어피니티가 있고 안티 어피니티가 있는데 노드 어피니티는 어피니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랑 제일 잘 맞는 애, 선호하는 애,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피니티는 스케줄러가 어떤 노드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스케줄러가 어떤 노드를 선택한다. 파드가 노드를 선택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노드 셀렉터에 대한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required. 나는 이 어피니티가 꼭 필요해 라고 하면 required가 되고요. 이 어피니티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아니면 없다 그러면 나는 알아서 배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피니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드 어피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파드 간 어피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파드 간 안티 어피니티가 있습니다. 이 파드 간 안티 어피니티는 어떤 파드가 특정 노드에 동작하고 있으면 나 거기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런 거잖아요. 옷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싫어하듯이 뭐 그런 것들처럼 동작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노드 어피니티를 보면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required during scheduling, ignored during execution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되게 긴데 이건 두 개로 잘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required during scheduling은 스케줄 되는 동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매치돼야 된다. 어피니티 매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required는 꼭 필요하다. 이거는 mandatory인 거고요. ignore during execution은 실행하고 있는 노드가 있다면 얘는 그대로 그냥 실행하게 놔둬.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preferred during scheduling이라는 거는 나는 이런 어피니티를 선호하는데 매치되면 제일 좋겠어. 근데 매치 안 되면 다른 곳에 실행돼도 무방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내용은 똑같고요. 여기 샘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드 어피니티가 있고 required잖아요. 얘는 이제 실제 매치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IO에 뭐 E2E AZ nam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in 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키의 밸류가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에만 난 배포할 거야 라고 강제하는 거고 그 다음 요 강제 조건에 해당하면서 preferred 대신 나는 요 preferred가 another node label key가 요게 포함되어 있으면 난 거기도 거기를 선호해. 여기가 있으면 들어갈 거야.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요 두 개만 매칭되는 걸 찾아서 들어갈 거야. 라는 개념으로 어피니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 종류가 in, not in, exist, does not exist, 뭐 great, less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을 보면 not in하고 does not exist 요 두 개는 이제 anti affinity라고 보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affinity로 참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eight 값이 있는데 아까 요 weight 값 줬잖아요. preferred는 weight 값을 주게 돼 있는데 이 weight 값이 0에서 100 사이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 값이 높으면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은 곳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 누적 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드를 선호했다 그러면 그 방식 말고 파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드에 파드가 있는데 이 파드들끼리 두 개가 상호 같은 노드에 있어야 뭐 성능이 더 좋아져. 아니면 뭐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줄여주면서 더 좋은 시스템 운영할 수 있어. 그러면 파드 어피니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뭐 이제 파드가 특정 노드에 뭐 2개 정도 뜨면 얘네들은 사실 뭐 하이 어베일리빌리티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노드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바로 시스템 장애가 돼버릴 테니 이 노드들은 반드시 분산해서 배치해 이런다 그러면 안티 어피니티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쓸 수 있고요. 그 required during scheduling 뭐 요거는 똑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뭐 required는 필수란 뜻이고 prefer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파드 어피니티는 아까 전에 어피니티의 노드 어피니티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피니티의 노드 어피니티라고 있는데 얘는 어피니티의 파드 어피니티라고 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선호하는 게 시큐리티에서 S1이 들어가 있는 내용에 들어갈 거야. 이런 개념이고요. 아래 거는 파드 안티 어피니티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치가 안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시큐리티가 S2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파드는 S1에 선호해서 들어갈 거고 S2에는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스케줄러가 그렇게 할당을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테인트와 톨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테인트라는 거는 이제 결국 아까 어피니티는 파드가 어떤 노드에 선호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테인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노드의 입장에서 나 지금 화났어 들어오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인트라고 한다 그러면 특정 노드에 마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인트 노드 1에다가 키는 value 1이란 키 1과 value 1 할당해 놓고 no schedule이라고 하면 스케줄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 스케줄 막아버리면 그 노드가 이제 스케줄 될 때 얘는 노 스케줄이고 테인트가 돼 있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할당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별도로 점검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테인트를 걸어줄 수 있어요. 그 쿠버네티스의 뭐 드레인이나 코돈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쓸 때도 이게 노 스케줄이 돼버립니다. 네, 코돈을 걸면 똑같은 직접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테인트를 빼려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요거 하나 추가해주면 여기 스케줄이 다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테인트가 됐는데 요 노드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게 파드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톨러레이션이라는 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키와 똑같이 그리고 밸류고 이퀄이라는 오퍼레이션 키1 이퀄 밸류 1이라고 하는 테인트가 걸려 있는 곳에 톨러레이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인트가 걸려 있다 해도 나는 감내하고 그냥 들어갈 거야 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효과는 노 스케줄이라고 이것을 딱 매칭을 시켜주면 이 파드는 여기에 걸려 있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드 스케줄러는 테인트에 걸려 있는 노드를 선택 안 하는 것 뿐이지 이 테인트가 걸려 있다고 해서 꼭 이 테인트에 이 파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인트만 걸면 노드에 할당 안 하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노드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테인트와 어피니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테인트하고 톨러레이션 그리고 노드 어피니티를 함께 쓰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특정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게 스케줄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가능하면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파드 어피니티가 이게 클러스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파드를 다 뒤지거든요. 다 뒤지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크면 이 파드 어피니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좀 클러스터 용량이나 이런 거 보고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그 노드 선택하는 퍼센테이지 기준을 잘 선택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PV랑 PVC를 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봤는데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있는 이 앱이라는 게 파드인데 파드에 동작하는 컨테이너가 저희 파드는 어쨌든 파드가 죽으면 내부에 저장했던 메모리나 내부에 사용했던 디스크나 이런 애들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을 연동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볼륨 연동할 때는 앱이 PVC를 통해서 볼륨을 찾고 그다음에 볼륨을 찾을 때 가장 적합한 용량이나 사이즈를 보고 PV를 선택하고 PV는 결국 물리적 스토리지랑 이제 연동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앱이 이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개념입니다. 퍼시스트 볼륨이라고 보면 클러스터 레벨의 리소스고요. 이건 클러스터 레벨이라고 하면 전체 리소스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관리자 혹은 외부 프로비저너, 요거 외부 프로비저너라고 하면 결국은 뭐 CSP, 애저라든지 뭐 AWS 이런 데도 생성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동적 프로비저닝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동적과 정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클러스터 리소스인 것처럼 클러스터의 얘도 리소스예요. 그리고 PV는 볼륨과 같은 볼륨 플러그인이지만 PV를 사용하는 개별 파드와 독립적인 수명을 가진다. 결국 이 PV를 만들어주면 이 파드가 내려가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PVC는 이 PV를 사용하기 위한 클레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스토리지를 요청하면 이제 얘는 파드랑 유사하게 네임스페이스도 동일한 데 들어가야 되고 같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요.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 성능, 뭐 크기, 뭐 액세스 아규먼트 이런 것들처럼 PV를 정의해 놓고 다양한 이제 스토리지 그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 여러 가지 뭐 AWS에 있는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PV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면 PV는 클러스터 리소스고 이제 PVC 통해서 PV 리소스 요청할 수 있는데 얘는 일단 프로비저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요청 이 과정이 있고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정적 프로비저닝이 있고 동적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정적 프로비저닝은 클러스터 관리자에 의해서 PV를 미리 생성해 놓는 거고요. PV는 쿠버네티스 API에 위치하고 있고 클러스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결국 관리자가 만들어주는 거고 관리자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파악해 두고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볼륨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적 프로비저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PVC 요청을 하면 첫 번째는 PV를 찾고 PV가 없으면 PVC가 동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역할을 얘가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인딩이라는 개념은 이제 PV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파드가 올라오면서 PVC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PV를 찾는데 이때 적절한 PV가 찾아지면 서로 연결되는 걸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PV와 PVC 바인딩은 1:1로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바인딩 상태를 보면 아까 전에 라이프 사이클 말씀하셨던 것처럼 available은 사용 가능한 상태. 그런데 아직 바인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PV를 쿠버시티의 PV를 딱 했는데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면 PVC랑 바인딩 안 된 PV로 확인하시면 돼요. 아직 사용이 안 된 PV라고 보시면 되고, 바운드라고 되면 실제 PV가 PVC랑 연동돼서 파드가 얘랑 붙어서 사용 중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릴리즈 들어가면 이제 PVC를 삭제한 경우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페일이라고 하면 보니까 PVC 자체랑 파드가 내려가 버렸을 때 리테인 요 정도 남아 있어도 여기 페일드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테스트 해봤을 때. 그래서 PV가 연동할 수 없는 상태. 요 상태가 페일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는 파드가 볼륨을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액세스 모드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액세스 모드를 보면 read write once 하나의 노드가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read only 넷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노드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그 PV에 대한 볼륨을 읽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고 read write main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노드가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동일한 자원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리클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클레임은 이제 아까 전에 파드가 내려가거나 했을 때 볼륨을 어떤 상태로 놔둘 거냐 이 개념이고요. 리테인드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데이터도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다시 얘가 PVC를 통해서 바인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RM-F 해가지고 싹 다 지우고 다시 연동시켜주는 게 리사이클이고요. 딜리트는 아예 그냥 릴리즈 해버리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이제 삭제해버리는 게 딜리트입니다. 근데 딜리트를 직접 쓰지는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적 프로비저닝은 여기 보시다시피 퍼센트 볼륨이라는 게 있죠. 이 볼륨이 있고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요거는 볼륨 클레임이고 마스터가 볼륨을 미리 만들어주고 얘가 이 볼륨들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 작업을 찾는 게 정적 프로비저닝이고 이 부분은 동적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V를 찾는데 이게 적절하게 맞는 게 없어. 그러면 create PV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실습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일단은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ait for first consumer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바인딩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클래스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하는데, 파드가 실제로 바인딩, PVC 요청을 하고 바인딩이 되면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미디에이트라고 하면 PVC가 피부에 바인딩 되는 순간 볼륨이 딱 만들어지는 거고 웨이트는 파드가 정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퍼시전트 볼륨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성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PV를 만들고 뭐 스토리지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는 로컬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로컬로 쭉 붙여봤어요. 붙여보니까 됐고 리테인은 아까 파드가 내려가도 데이터 유지한다는 뜻이고 액세스 모드 설정하고 어피니티도 설정했습니다. 이 어피니티 설정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드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PVC를 만들었습니다. PVC 만들고 아까 전에 여기에 있는 이게 얘를 참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직접 얘를 찾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요청은 200메가로 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5기가로 만들어지잖아요. 200메가 요청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볼륨 클레임을 파드로 해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쓰고 얘를 요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TDR 호스트 패스 요거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다 주셨고 MTDR라는 일단 파드 내에 여러 컨테이너가 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들 사이에 볼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TDR라는 거는 파드가 올라올 때 비어 있다는 개념이고 이 비어 있는 건 임시의 그 뭐라 해야 되죠? 볼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드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로컬에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호스트 패스라는 거는 이제 머신에 노드 머신에 이 호스트가 노드잖아요. 노드의 머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마운트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와 크리에이트하면 새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을 마운트 해줍니다. 이 파드에. 그러면 이쪽에 연결되고 이쪽 디렉토리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확인해 봤고요.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뭐 EBS, NFS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스테이트 풀에 대해서 PV 연동하는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요 부분은 똑같은데 퍼시스트 볼륨 클레임도 똑같고 볼륨 생성하는 것도 똑같은데 요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스테이트 풀셋이라고 하면 DB라든지 아니면 뭐 캐시라든지 이런 애들 항상 데이터가 특정 그 노드나 어떤 클러스터에 구성이 돼 있고 다시 서버가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동일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처리가 돼야 될 때 퍼시스트 볼륨을 생성하는데 요 볼륨을 생성할 때 볼륨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얘는 PVC 연동하거나 이렇게 걸어줄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PV 스테이트 풀 셋이면 스테이트 풀 셋에 연동을 하는데 요거는 파드 이름은 얘야. 이렇게 해서 PV 스테이트 풀 셋 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볼륨을 만들고 연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풀 셋 만들고 얘는 볼륨 클레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볼륨 클레임 템플릿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찾는 애는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MySQL 데이터라고 해서 찾으면 이 스테이트 풀셋의 이름에 해당하는 볼륨을 여기다 바로 찾아요. 이렇게 PV 스테이트 풀셋 여기 MySQL 0 이게 스테이트 풀셋을 하면 0, 1, 2 이렇게 붙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정되게 이렇게 찾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볼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은 승규님이 해주시는 걸로. 아까 전에 승규님,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이 스케줄러에서 네, 여기에 보니까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토폴로지 키, 네네, 이거는 제가 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네, 잘 안 가서 얘는 네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이제 토폴로지 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토폴로지 키가 그 파드 어피니티나 파드 엔티 어피니티에서는 요 토폴로지 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토폴로지 키라는 게 사실은 이 레이블 키 값이에요. 토폴로지 kubernetes io 슬래시 존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키입니다. 레이블에. 그래서 해당되는 요 노드에 요런 토폴로지 kubernetes io 슬래시 존이라는 레이블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 토폴로지 키를 놔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토폴로지 요 키, 이 토폴로지다 쿠버네티스 IO 슬래시 존이라는 키값 말고 다른 키값을 쓸 수 있느냐라면 하나를 더 쓸 수 있는데 그게 그 호스트 네임 잠깐 제 걸로 공유를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데모션 거기다가 적어놨더라. 노션으로 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데모션을 했긴 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이 토폴로지가 이제 그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kubernetes.io 슬래시 호스트네임. 그러니까 이 키가 있다고 그 노드에 보통 레이블들이 지정됐는데 노드 레이블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키만 쓸 수 있어요. kubernetes.io 슬래시 호스트네임이라는 키가 있는 그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에 이제 파드 엔티 어피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존이라고 나왔던 게 있으면은 그 노드에다가 해당되는 그 쿠버네티스 존 있는 애를 그 레이블로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 노드에다가 아니면 요거는 쿠버네티스 IO 슬래시 호스트 네임이라는 거는 모든 노드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거든요. 그럼 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 노드에다가 그냥 배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존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폴로지 키라는 걸 놔두고 그 레이블에다 그 키를 추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존 쪽에다가 원하는 그 존이라고 돼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만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값들은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IO 슬래시 호스트네임이라는 값은 다 모든 노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토폴로지 키가 다 호스트에 다 어떤 노드든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 그 노드 레이블을 두려면 이제 노드 어피니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폴로지 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좀 이제 클라우드 프로비저들이 이제 자기네들 그 CSP들이 그 자기네들 그 존 쪽에 그 해당되는 노드들을 존으로 선택해서 쉽게 좀 배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토폴로지 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같이 어떤 존이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토폴로지 키를 그냥 이 해당되는 호스트 네임 모든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토폴로지 키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드에 보면 노드에 이제 레이블의 키 밸류 이런 거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다가 아무 레이블 그 다른 레이블 주면 안 먹어요. 토폴로지 키에다가 예. 그냥 내가 그 다른 레이블 노드 레이블 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노드 어피니티에서는 먹는데 요 토폴로지 키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하면 정의되어 있는 키워드 값, 키워드 키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교육하고 상관없지만 네. 책이나 쿠폰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저 이제 그럼 오늘 그 기록은 여기서 끊겠습니다.